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 취소 판결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회는 이번 판결이 법적인 하자가 많다면서 재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가 2020 학번 신입생들부터 젠더와 난민 등을 주제로 한 인권 강좌를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주류화 정책 표방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회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가 경색된 한일 관계 해법 제시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내년 신입생들부터 젠더와 난민 등을 주제로 한 인권 강좌를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사회 리더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유지만 동성애 등 성주류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학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이라는 1학점짜리 온라인 인권 강의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되 내년부터는 모든 신입생들이 교양 기초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젠더와 난민, 노동과 환경 등의 주제를 13주에 걸쳐서 다루는 해당 인권 강좌는 14개 학과 15명의 교수진들이 강의에 나서게 될 계획입니다. 연세대 측은 인권 관련 강의를 개설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대학들은 있지만 신입생 전원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만든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손영종 연세대 사무총장 등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리더들이 지식만 갖추고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사회 여러 구성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인권 강좌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지식인의 책임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권 교육이 바른 성문화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에 크게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으로서 연세대학교가 자칫 성경과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교육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주요셉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대표는 특정 소수의 인권만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왜곡된 인권 의식을 심어주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사학으로서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알아 학생들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인권 교육을 올바로 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세계 인권의 흐름이 오히려 특정한 소수에 대한 무한대의 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 국민과 세계 시민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된 인권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기독교 대학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왜곡된 인권 흐름에 올바른 성경적인 기초로 근거를 갖고서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올바른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심어줘야 되는데 연세대학교가 그러한 우려되는 입장을 잘 수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존중돼야 하는 인권. 하지만 인권이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고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면서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 인권 교육은 더욱 신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기존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취소한 판결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정에는 이번 판결이 법적인 하자가 많다면서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제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조홍현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총회 재판국이 지난 6일 자정에 결정한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심 사유도 명확치 않고 법 적용 순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지난해 총회 결의가 102회기 재판국의 위임 목사 승인 판결을 이렇게 한 번에 뒤집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정연은 101회기와 102회기, 103회기에 이르기까지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가 정치 28조 6항 1호 적용에 대해 줄기차게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1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음에도 재판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너무 상식이 뛰어넘는 위법적인 부당한 그런 재심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 1호에 해당시킬 수 없어요. 왜? 102회기, 101회기 후반부부터 102회기 2번, 103회기 최근 4월 3일 임원회 거부한것까지 합치면 무려 하나, 둘, 셋, 4번 나왔습니다. 똑같이 거의 일괄적으로 나온 게 28조 6항 1호에 은퇴한 목사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까지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걸 적용해버렸어요. 예정연은 104회기 총회에 앞서 현 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구 예정연 대표회장은 우선 세습방지법 폐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는 104회 총회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법 우선주의를 기초로 헌법위원회가 지난 4월 정치 28조 6항에 대해 해석한 것을 104회기 총회에서 그대로 보고받을 것을 결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위원회가 28조 6항 1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과 지난 103회기 총대들의 결의가 무효라고 내놓은 해석을 이번에 확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만약 지난해 총회처럼 법 적용 순서를 모두 어길 정도로 총대들의 결의가 중요하다면 오는 총회에서도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재심도 여러 법리를 검토 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총회 재판국에서 재심을 했으면 보고를 합니다. 104회기에. 그때 총대들이 그 보고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니까. 왜? 위법성이 많으니까. 최근에 나온 법 개정이 나왔죠. 지금 이문에 붙들고 있는 게. 자, 그게 나왔으니까 또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재재심은 뭐냐? 그 조항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신법 우선주의로 최근에 법 개정이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재심을 요청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정연은 후임 목사 청빙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후임 목사 청빙, 면접과 설교 평가, 학력 등의 스펙을 검토하는 과정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가 갖고 놓은 그 교회의 풍토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전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예정연 측은 말합니다. 후임자를 목회자 아들로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전임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전임 목회자와 영적 계통이 맞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후임자를 뽑는데 이력서 한 장 받고 설계 한번 시키고 면접하고 투표해서 결정하죠. 이거는 회사 사원들 뽑는 거 똑같아. 공무원 뽑는 거 똑같아. 교회 후임자를 그래 뽑으면 안 되죠. 인본적으로 뽑았잖아. 인본적으로 후임자를 데려왔잖아요. 세 번째는 뭔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의회에서의 청빙입니다. 예정연은 특정 목회자를 비호하고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예장통합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세상 여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최근 출범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청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는 경기도민의 청원이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지만
경기도청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서 공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민연합은 어이없는 답변 내용과 면피식 도정 행위에 경기도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공분을 느낀다며 지방자치법과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건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상담, 전환 치료 등을 금지하는 ACR 99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ACR 99 법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ACR 99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 치료 등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발언입니다. 그럼 먼저 전환 치료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영어로는 conversion therap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성전환 수술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고심하는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다고 해서 중국계 미국인 주의회 의원 에반 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른 이성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나 크리스천 상담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 또는 비정상 혹은 잘못이라고 설교하거나 설득하는데 이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의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법안의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ACR 99 법안이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목회자 상담과 또 기독교 상당인들이 상담 내용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SB 360 법안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SB 360 법안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목회 상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목회자는 물론이고 기독교 상담인까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고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결정난 내용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원에서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한인 목회자들이 서명 운동도 벌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남가주에서 성시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것이 미국 헌법인데 미국 헌법이 성경적 가르침, 즉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법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CR 99는 이미 주 하원에서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항소하는 그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항소를 해야 하며 이것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법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 고등법원 위에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있고 이것을 통과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크리스천들이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방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와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또 그 영향은 어떤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중재자로 불리는 오만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평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오만이란 국가는 우리에게 그리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는 아니라서 더욱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오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 대표 레이먼드 김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조금 낯선 나라라서 오만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만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유향과 향유의 나라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네. 지금 위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접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네. 예멘 이렇게 국경을 두고 있고요. 네. 아라비아 해가 넓게 펼쳐진 곳에 있습니다. 그 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무스카트로 가던가 또는 두바이에서 렌트를 해서 육로로 국경을 넘던가 네. 아니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을 왔다 갔다 하는 고속버스가 있는데 네. 그렇게 다닙니다. 저는 주로 렌트해서 네, 육로로 오만을 다녀옵니다. 네. 이제 오만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색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잘 안 알려진 낯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오만에 가면 정말 그 아랍 문화 그리고 아랍 문화 위에 또 덧입혀진 이슬람 문화가 그 전통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우리한테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 카부스 국왕이 1970년에 재위를 해서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국내 정치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그 오만이 이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중동 국가 내에 어떤 갈등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만이 중재 역할을 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카타르를 두고 GCC 회원 국가들이 이제 봉쇄 정책을 취하고는 있는데 예, 예. 같은 GCC 회원국이면서도 오만은 그 카타르의 길을 터주고 있고요. 또 사우디와 이란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도 양 국가 간 다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네. 네,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그 이바디파라고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인데요. 네. 그 우리에게 익숙한 순니파나 시아파에 소속되지 않고 네. 그거와 다른 독특한 종파 이바디파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특성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네. 온건하고 관대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국민들도 나라예요. 상당히 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크게 분쟁이 없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2010년 아랍의 봄의 열풍이 네. 있을 때에도 오만에서는 크게 어떤 분란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산유 국가이다 보니까 본토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수준이고요. 예, 굉장히 저는 가볼 때마다 이 평화로움 같은 걸 느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할 때 오만하고 붙었던 기억들,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만에 네. 대한 소개를 자세히 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방문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그 계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만은 사실은 그 제가 소속해 있는 아살람에서 네. 1년에 2차례 정도 오만을 포함해서 인근의 중동 국가들을 탐방을 합니다. 네. 그 원하는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탐방 준비를 해서 다녀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오만 팀을 맡았죠. 뭐 참가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제 그런 낯선 나라를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뭔가 가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이제 가능한 그 후자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라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라비아의 문화도 경험하고 맛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 이렇구나 한번 경험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오게끔 하는 목적으로 오만을 다녀옵니다. 뭐 그렇게 매번 정기적으로 네. 다녀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바디파 무슬림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만의 기독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사실 좀 숫자로 보면 되게 미약하지요. 네. 예. 5만 내에 기독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외국인 기독교인이고요. 본토인은 거의 이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본토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현재까지 한 명으로 들었고요. 네. 예. 한 명이요. 예, 그분을 제가 뭐 만나봤거나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거기에 이번에 탐방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사시는 한인과 교제하면서 들은 네. 얘기라서 예, 그 정도로 현지인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대부분의 외국인 기독교인. 어. 그러나 오만은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자기의 종교를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에 자국인들에게 선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아, 개개인의 그 부분.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는 나라라서 그렇군요. 무스카트에 한인 교회가 있어요. 네, 네. 종교 시설로 허락된 곳에서 매주 예배가 있고요. 또 한인 주재원 가정이나 또는 비즈니스로 가 있는 한인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가서 거기 예배 때 함께 참여했고 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자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네. 금지가 그거는 돼요. 네, 금지돼 있어요. 예. 이 이바디파가 온건하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내부적인 단속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자, 단기 선교 프로그램 내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단기 선교 저희가 이제 한 기간은 보통 12일 또는 13일 정도로 다녀오고 있고요. 네, 네. 보통은 많은 걸 경험하자예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험하고 또 사랑하자 뭐 이건데 무슬림들을 좀 만나보는 거. 그래도 주로 시장 같은 데 많이 가고요. 전통시장이나 현대마트 이런 데 가면 현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이슬람 종교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랑은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며 돌아오는 활동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도 이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아살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살람은 사실은 한국 내에 이슬람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무슬림들을 더 기독교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도록 돕는 데에 저희가 사역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만 탐방 같은 비전 트립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비전 트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잠재적인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직접 그 땅에 가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이 맞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오만 UAE, 뭐 이란, 또 이집트, 터키, 모로코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사실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네, 예.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정확한 사실을 잘 알고
또 이웃 삼아보자 그런 취지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네. 세미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봄에 구주, 가을에 구주 하는 정기 세미나가 있고요. 여름에 3박 4일 하는 집중 과정이 있는데 정기 세미나는 좀 이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고요. 예. 집중 과정은 필드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 인구가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났는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무슬림들도 같이 비슷한 네.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국내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은 보통 이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경우가 이주 노동자의 경우. 네, 한국에 돈을 벌러 오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2018년 통계로 봤을 때 5만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무슬림들이 유학생 또는 결혼 이민자. 예,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오는데 네.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이 16,000명 정도 2018년에 그 정도 각각 인구가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이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무슬림도 계속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무슬림 선교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옛날에는 먼데 나가야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 보면 지금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의 전방과 선교의 후방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의 전후방이 없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웃으로 있는 무슬림과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내가 가진 편견과 또 오해를 극복하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 끝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선교의 전후방이 없어진 시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선교의 첫걸음이다. 네, 그걸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 대표 레이먼드 김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큰데요. 이런 때에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행사를 준비하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일찍부터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KTX 타고 왔습니다. 네. 그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름이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왜 아파트 이름 어렵게 하면은 시부모님도 잘 못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예. 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 아시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서구 사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다면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그 아시아를 축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인 일본 그러나 또 가장 복음이 낙후된 그 지역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아시아의 지도자들이지만 국내 지도자들과 일본 선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본을 연합하여 섬겨보자. 네. 그러면 일본이 아시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특별히 일본 선교, 아시아 선교 전문가들 현재 한 200여 분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3박 4일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지금의 어떤 한일 상황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좀 행사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행사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기본적인 선교 세미나는 뭐 당연히 진행하는 거고요. 또 일본의 역사, 학술, 문화, 또 심지어 일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든지 또 일본의 중견 탤런트 이런 분들도 모시고 네. 일종의 민간 외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일본에 일자리 창출이 많기 때문에 청년 이렇게 창업 박람회 같은 것도 하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저희들의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네. 예, 다음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일본인들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좀 오시는지 그분들과는 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와 이제 연합에서 이런 취지에 동참하는 일본의 평신도 지도자들, 네. 예. 또 제일교포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요, 물론 또 일본의 목사님들도 오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라고 네. 일본의 93세 된 아주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네, 네.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어른은 뭐 국내 기독교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성이 있는 일본의 과거의 침략의 행위에 대해서 또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했던 네. 그런 분이 이번에 8월 15일 저녁에 이분이 이제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고 네. 그때 우리가 또 진정성 있게 그분들과 함께 화목의 길을 열려고 합니다. 또 피아니스트로서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CCC에서 예수를 믿게 된 히데오 코보리라고 하는 네.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아주 신앙이 아주 좋으시고 또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또 간증과 피아노 공연도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아주 독특한 것은 미사와 신고라고 하는 네. 일본의 중견 탤런트 배우입니다.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포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선교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섬기신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윤학자 여사 다우치 치츠코라고 하는 일본 분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목포에서 전쟁 고아들 또 일제 이후에 고아들 3,000명 이상을 먹이고 입혔던 그런 분들의 일대기가 8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공연되고 네. 또 같은 미사와 신고씨가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네. 그 2차 대전 때에 동구권 외교관으로서 유대인 6,000명 이상에게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셨어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반해서 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또 일대기를 그린 모노드라마는 8월 15일 저녁에 또 한국에서는 최초로 공연이 되는 그런 모노드라마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일본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한국과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초청되는 분들만 들어봐도 네. 그리고 행사의 내용만 들어봐도 참 이게 좀 행사가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 정도로 선교가 힘들어요. 네, 들어본 것 고비용 같아요. 저효율 선교지니까 네. 우리 옆에 그 일본이라는 가까운 선교지가 있어도 사실은 복음을 전해도 거의 이렇게 복음화율이 정말 낮은 나라죠.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권보다 더 힘들어요. 네. 일본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 정도, 1억 2,500만 인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주일을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은 25만 명 내지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25, 6만 명. 0.4%가 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8,0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 1,000개 교회 이상이 목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향후 5년 내지 10년 내로 이것은 2,000개 내지 3,000개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데도
갈 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비전들을 나누고 자비량 또는 조금 후원하면은 일본은 경제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좋은 화목의 물고기만 터지면 그런 새로운 우리 신학생들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수백 개 천만 성도가 교단으로 분열돼 있다 그러는데 일본은 25만 리얼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2,000개의 교단이 있는 중에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1,700개 교단으로 감소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즉 미약한 세력인데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1년 8개월 전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 후쿠오카를 방문하면서 중국의 선교지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문을 열겠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을 여시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민족을 향한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마치 제가 무엇인가 더 씌워진 것 같은 네. 그 민족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1년 8개월 동안 갈수록 이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대회가 사실 요즘 좀 어려운 한일 관계 그런 문제점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이번 대회 좀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저희는 뭐 본격적인 준비를 연초부터 했는데 예. 이렇게 한 달에 앞두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죠. 사실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희가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일본을 몇 차례 방문하고 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이라 그러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또 현재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왜 친일파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 위장된 사랑이나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두 나라 다 파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화목의 길을 열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헤세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예수의 혈도, 이 핏길을 여는 것이 화목의 길을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철야로 또 금식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쁨의 교회가 포항에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소개해 주신다면. 포항 기쁨의 교회는 73년 전에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46년도에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그 사람이 포항에서 물고기 잡는 어업을 하시는 분의 그 그물 창고에서 어업을 하는 일본인 그물 창고에서 이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걸 개조해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2번째 담임 목사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약 한 9년 전에 포항 북부교회였습니다. 포항 북부교회에서 이제 포항의 지형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어 보자 그래서 기쁨의 교회로 이름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5년 전, 4년 반 전에 이제 지금 있는 새로운 포항 외곽의 자그마한 신도시지요. 인구 한 8만의 신도시 쪽으로 하나님 은혜로 새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새로운 비전의 시대를 여는데 아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요즘 한국 교회가 또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이제 아주 도전적인 가보지 않은 사역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 오해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이제 조금 열매가 보이려고 하는데 더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려워져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좀 함께 좀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포항 기쁨의 교회 하면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또 이 교회를 개방하고 또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것들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섬김 사역도 계속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이제 복지재단을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합니다. 아주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기관이나 또 시에서 협력 제안을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가 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진정성 있는 복지와 섬김으로 다가가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7년 11월 중순에 포항 지진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이 지진이 예사롭지 않은 지진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 포스코 그 안전 담당 근무를 하셨던 장로님에게 30분 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분명히 이재민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자 바로 또 30분 뒤에 포항의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좀 대피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적을 때는 한 160명, 많을 때는 자원봉사자까지 600명, 800명까지 교회 전 시설을 개방하고 3개월 동안 약 한 2만 4천 끼에서 2만 5천 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실내 체육관 안에 이렇게 텐트도 설치하고 교회를 좀 이제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좀 크게 지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포항 시민들이나 또 여러 지도자들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그때 좀 저희들의 실력에 비해서는 과분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9월에 또 예장통합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좀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눠주시죠. 이제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나 철치 멘탈리티, 교회 중심의 사역이 중요하죠.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킹덤, 왕의 덤, 왕의 권위, 왕의 권세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성경적 정신의 영토 확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장통합교단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저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이 짐을 안기로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을 해주셨고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면 저희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변장하고 나타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감당해보자. 그리고 그 마음은 그저 기쁨의 교회나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킹덤, 적어도 아시아를 품고 또 열방을 품기 위한 새로운 선교적 지도국가, 예수정신의 지도국가로 일으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진통 끝에 저희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포항이 시골이고 변방이지만 저희들은 열심으로 지금 이제 뭐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 국제적인 사역이 다음 주에 전개되는데 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예. 참 오늘 목 상태도 좀 안 좋으시고 멀리서도 오셨는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게 아직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의 절정은 이제 지난 건데요. 네, 무더위 가운데 곡식이 익어가듯이 뜨거운 논쟁이 한창인 여러 문제들이 성숙한 결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